할머니, 손이 나무 같아요. 12살 아이가 내뱉은 그 한마디에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소리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연회장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낡은 한복 차림에 지팡이 하나만 짚고 들어섰지요.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30년 동안 흔들린 적 없던 대기업 회장의 얼굴이 그토록 순식간에 백지장이 되어버렸던 걸까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들, 친자 포기 각서, 차명 해외 계좌 자료, 국세청 제보 확인서, 이것들이 어떻게 준비된 것인지 아십니까? 30년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녹차밭을 지키며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갈아온 칼이었습니다. 그 칼이 어떻게 휘둘러졌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이 남았는지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환갑잔치 한복판에 낡은 한복을 걸친 노파 하나가 거친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요. 그 순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라 불리던 남자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노파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30년 동안 흔들린 적 없던 대기업 회장 차민호의 얼굴에 가토록 처절한 공포가 깔렸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환갑잔치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서울 도심 한복판,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로 손꼽히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볼룸은 그날 오후 늦게부터 화려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수십 개가 일제히 불을 밝히자 연회장 전체가 황금빛으로 일렁였지요. 테이블마다 최상급 백합과 모란으로 꽃 장식이 놓였고 정재계 인사 수백 명이 최고급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자리를 채운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 한 명뿐이었지요. 우진그룹 회장 차민호, 나이 60, 바로 오늘이 그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던 겁니다. 무대 중앙의 황금 대형 스크린에는 우진그룹 30년 신화의 주역 회장 차민호라는 문구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연회장 좌우 벽면에는 그의 청년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성공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대 위에서 차민호는 마이크를 손에 쥔 채 하객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 이 자리는 맨손으로 일어선 저 차민호의 영광스러운 성취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짝짝짝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빈손에서 오늘의 우진그룹을 일궈낸 것,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고 눈빛은 오만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무대 아래 첫 번째 테이블에는 민호의 자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차수혁은 우진그룹 전무라는 직함에 걸맞게 반듯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아버지를 향해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들은 저마다 값비싼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한 채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미소들이 얼마나 가식적인 것인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오늘 정말 빛나십니다. 수혁이 아버지의 귓가에 속삭이자 민호가 흡족한 듯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당연하지. 이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이제는 알만하지 않냐. 그 순간 화면 속 화려한 성공 사진들 뒤로 30년 전의 기억이 아주 잠깐 스치고 지나갔지요.
경상남도 하동, 초록빛 녹차밭이 끝없이 펼쳐지던 그 낡은 마을.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손이 트도록 녹차잎을 따며 아이들 밥 한 술 더 먹이겠다고 허리를 굽혔던 여자의 뒷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차민호는 이미 그 기억을 지운 지 오래였지요. 아니, 정확히는 지워버린 척하며 살아왔던 것이 아니겠어요. 무대 위 행사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이었습니다. 환갑 케이크가 등장했고 수백 개의 촛불이 환하게 타올랐으며 하객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촛불을 끄기 위해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던 바로 그 찰나였을까요? 쾅! 연회장 뒤편의 거대한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연회장 안에 흐르던 모든 소리가 일시에 뚝 멈춰버렸던 것이었지요. 웅성웅성 속삭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정장 차림의 사설 경호원들이었지요. 키가 크고 체격이 우람한 경호원 2명이 좌우로 도열하며 길을 텄고 그 사이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낡은 무명 한복을 입은 노파였습니다. 손에는 거친 나무 지팡이 하나를 짚고 있었고 그 주름진 얼굴에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무엇인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 노파가 한 걸음씩 대리석 바닥 위를 걸어 들어오는 동안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누구야? 거지 할머니가 왜 저기서 나오는 거야?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케이크 촛불을 끄려던 차민호의 눈이 연회장 뒤편으로 향했던 것이었지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진 건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손에 들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를 냈지만 민호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눈치였지요.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진동했지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워버리려 했고 30년 동안 없었던 일로 만들려 했고 30년 동안 2번 다시 마주치지 않을 거라 믿어왔던 얼굴이 바로 지금 이 화려한 연회장의 황금빛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서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노파가 걸음을 멈추며 정면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30년의 세월을 모두 품에 안고 바라보는 눈빛이었던 겁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시선이 노파에게로 그리고 무대 위 민호에게로 다시 노파에게로 쉴 새 없이 오가기 시작했지요. 대체 저 낡은 한복 차림의 노파가 누구이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회장 차민호의 얼굴에서 저토록 처참한 공포가 어렸던 것일까요? 송정숙이었지요. 하동 녹차 명가 청담원의 주인, 30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조차 잊혀진 채 살아온 여자 바로 그 송정숙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정숙이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 낮고 단단한 소리가 울렸지요. 그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퍼질 때마다 하객들은 본능적으로 좌우로 길을 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지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도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걸친 남자들도 그 눈빛 앞에서는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정숙의 주름진 얼굴에는 분노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단단함이 그 얼굴 전체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정숙이 연회장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였지요.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 공부시키고 밥 한 끼 먹이려고 내 뼈를 갈아 넣었더니
목소리는 낮았지요. 하지만 그 낮음이 오히려 더 멀리, 더 깊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이 부귀영화 속에서 늙은 애미 얼굴까지 시꺼멓게 지워버렸더구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잔 속의 샴페인이 흔들리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고요였던 겁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누구 하나 소리를 내지 못했지요. 저 말이 사실이란 말이야. 설마 저 할머니가 진짜로. 누군가 옆 사람의 귀에 대고 속삭였고 그 속삭임이 파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지요. 무대 아래 첫 번째 테이블에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차수혁이었습니다. 우진그룹 전무 차민호의 장남,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당당해야 할 사람이었지요. 수혁이 성큼성큼 걸어 나오며 경호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미치광이 할망구가 와서 잔치판을 흐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가까이 앉아있던 하객 몇 명이 놀라 몸을 움츠렸지요. 당장 밖으로 끌어내. 경호원 2명이 정숙을 향해 다가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정숙의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조용히 한 발을 내디뎠던 것이었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정숙의 1급 수행비서 한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이 경호원들을 향해 단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한 발짝만 더 오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이 경호원들의 발을 묶어버렸던 겁니다. 경호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사이 수혁이 이를 갈며 태준을 노려보았지요. 당신 지금 어디서 협박이야? 태준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수혁을 마주 보았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맞서는 사이 정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이어갔지요. 연회장 한복판에 마블 테이블 앞까지 다가간 정숙이 천천히 가방을 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손으로 쏠렸지요. 정숙이 꺼낸 것은 2가지였습니다. 빛이 바랜 제적 등본 1장,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1장이었지요. 정숙이 그 2장을 마블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수혁이 다가와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던 것이 아니겠어요. 30년 전 차민호가 경상남도 하동의 유일한 논밭을 담보로 잡히며 직접 작성했던 친자 포기 각서였던 겁니다. 서명은 차민호 본인의 것이었고 그 옆에는 손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각서 아래에는 공증 번호까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조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연회장 안에서 스마트폰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던 것이었습니다. 수혁이 각서를 쥔 손을 떨며 정숙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요. 이게 어디서 굴러온 종이야? 다 조작된 거 아니야? 정숙이 수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지요. 조작이라고 생각하거든 법원에 가서 확인해 보려무나. 친자 검사도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 수혁이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명예에 흠집을 내려는 겁니까? 당장 저 노인네를 눈앞에서 치워버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주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숙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할아버지 잔치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온 거잖아요. 우리 집안을 노리고 온 게 분명해요. 경찰 불러요. 며느리들까지 가세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런 분을 제가 어떻게 어머님이라고 부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0손가락이 정숙을 향해 겨눠지는 그 순간에도 정숙은 꿈쩍하지 않았지요.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정도의 손가락질로 흔들릴 리가 없었지요. 정숙이 자식들과 손주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조용해서 보는 사람의 가슴이 더 서늘해지는 눈빛이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요. 내가 누구 덕에 밥을 먹고 자랐는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연회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이 다시 가방 속으로 손을 넣었지요. 꺼낸 것은 낡은 서류 봉투 하나였던 겁니다. 정숙이 봉투 안에 종이를 꺼내 천천히 펼치는 동안 수백 명의 눈동자가 그 손을 향해 고정되었지요. 차명으로 개설된 해외 계좌의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실소유주 이름 옆에는 차민호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정숙이 그 서류를 가슴 앞에 들어보이며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멈췄지요. 카메라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던 것이었습니다. 수혁이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입을 틀어막았고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지요. 이게 사실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누군가 굳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던 겁니다. 무대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던 차민호는 이미 더 이상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창백하고 떨리고 무너져 내리는 얼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도망칠 때 2번 다시 볼 일 없을 거라 믿었던 여자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모든 것을 들고 나타났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호는 알고 있었지요. 정숙의 가방 속에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온몸의 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무대 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던 것이었지요. 그 발이 떨렸습니다. 호텔 밖에서는 이미 취재 차량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지요. 정숙이 서울로 올라오기 전 방송국 보도국장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사흘 전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단순한 가족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지요. 정숙은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 정숙은 하동의 낡은 사저에서 마지막으로 찻잔 하나를 비웠지요. 손이 떨렸냐고 물으신다면 떨리지 않았던 겁니다. 30년 전에 이미 눈물도 두려움도 다 소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지요. 끝까지 가는 것. 정숙이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 안에 집어넣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대 위의 차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민호가 그 시선을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저 눈빛이었지요. 30년 전 새벽 어둠 속에서 도망치던 날 밤 등 뒤에서 느꼈던 바로 그 눈빛이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냥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정숙이 태준을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그 봉투 안에는 국세청 제보 접수 확인서가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접수된 것이었지요.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던 겁니다. 연회장 안에 수백 명이 그 봉투를 바라보았지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차민호만이 그 봉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뉴스는 빠르게 퍼졌지요. 포털 메인에 기사가 올라오는 데는 채 2시간도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진그룹 차민호 회장 환갑잔치, 생모 출연, 친자 포기 각서 공개. 제목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 기사였지요.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만 개로 불어났고 방송국 전역 뉴스는 앞다퉈 속보를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차민호는 호텔 스위트룸 안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환갑잔치의 주인공이 연회장을 빠져나온 것은 정숙이 국세청 제보 확인서를 꺼내 보인 직후였던 겁니다. 경호원들이 에워싸듯 민호를 안내했고 수혁이 뒤따라 방으로 올라왔지요. 하지만 민호는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서울 야경이 수십 층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어요. 수혁이 문을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밖에 취재진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입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그 눈빛이 워낙 공허해서 수혁이 순간 말을 잇지 못했던 겁니다. 입장. 민호가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지요. 30년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알기나 하냐. 수혁이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뭐든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민호가 짧게 웃었지요. 웃음이라기보다는 쓴웃음에 가까운 것이었던 겁니다. 막아? 저 여자를 네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말에 수혁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사실 수혁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연회장에서 정숙을 직접 마주한 순간 저 여자는 절대 그냥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눈빛 하나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호텔 1층 로비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있었지요. 태준이 맞은편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던 겁니다. 기사 나왔습니다. 벌써 댓글이 3만 개 넘었네요. 정숙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지요. 영상도 올라갔냐? 네. 하객 중 누군가 찍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미 조회수가 5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숙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50만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어요. 하동의 녹차밭에서 30년을 보낸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지요. 내일 오전 법무법인 약속 확인해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변호사님이 대기 중입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단단해 보였던지 태준조차 잠시 말을 잃고 말았지요. 태준이 정숙 곁에 서게 된 것은 3년 전의 일이었던 겁니다. 하동 청담원에 녹차 납품 계약을 하러 내려갔다가 정숙을 처음 만났지요. 처음엔 그저 조용한 노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어요. 정숙이 30년간 혼자 모아온 자료들, 차민호의 차명 계좌 흔적, 친자 포기 각서 원본, 그리고 공증 서류들. 그것을 보는 순간 태주는 직감했던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준비가 끝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돕겠습니다. 태준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지요. 정숙이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왜요? 태준이 잠시 머뭇거렸다가 대답했지요. 저도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가 보면 민호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지요. 수혁이 전화를 몇 통 돌리다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우선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을 다투는 방향으로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지요. 소용없다. 아버지, 공증까지 된 문서야. 30년이 지나도 공증은 공증이다. 수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창밖을 향해 중얼거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수혁이 그 말을 듣고 굳어버렸지요.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 아니겠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차민호는 처음으로 그 시절을 소리내어 되짚고 있었던 겁니다. 하동의 새벽, 정숙이 잠든 사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대문을 나섰던 그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지요. 걸으면서도 발이 무거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어요. 가난이 너무 싫었으니까요.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없다고 그때의 민호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았지요.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30년이 지나 이렇게 돌아오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 시각 하동에서는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청담원 본체 안방 정숙의 며느리뻘 되는 사람도 아니고 딸도 아닌 정숙이 30년간 혼자 거두어 키운 아이, 이제는 29 청년이 된 강유진이었지요. 유진은 뉴스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 화면 속 영상에는 할머니가 연회장을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지요. 그 걸음걸이를 유진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 그 허리를. 유진이 핸드폰을 꽉 쥐며 낮게 중얼거렸지요. 할머니, 저도 거기 있어야 했는데.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유진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할머니가 하동을 떠나기 전날 밤 유진에게 단단히 일렀던 것이 아니겠어요. 너는 여기서 청담원 지켜라. 내가 없는 동안 이 땅이 흔들리면 안 된다. 유진이 코를 훌쩍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청담원의 녹차밭 위로 이른 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30년을 지켜온 이 땅에서 유진은 그날 밤 혼자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지요.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유진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의 법무법인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한겨울처럼 차가웠으니까요. 탁자 한쪽에는 정숙과 태준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우진그룹 법무팀장 박세준과 외부 고문 변호사 2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세준이었습니다. 송정숙 씨, 오늘 이 자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한 자리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보다는 서로에게 이로운 방향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정숙이 탁자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박세준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박세준이 먼저 시선을 피하고 말았으니까요. 태준이 대신 입을 열었다. 합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박세준이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진그룹 및 차민호 회장과 관련한 일체의 공개 발언, 언론 접촉, 법적 소송을 중단하시는 조건입니다. 정숙이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두 눈이 번쩍 뜨였을 숫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은 그 서류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 박세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송 여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다투신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이면 하동 청담원을 몇 배로 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숙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청담원은 돈으로 키운 게 아니오. 낮고 짧은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를 눌러버렸으니까요. 박세준이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돈 얘기하러 온 게 아니오. 정숙이 박세준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음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던 변호사들도 느꼈을 겁니다. 태준이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박세준과 변호사들의 눈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차민호 회장이 30년간 청담원 명의로 운용한 비자금 흐름입니다. 계좌 개설 시점, 입출금 내역, 차명 명의자 목록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세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소. 정숙이 말을 받았다. 중요한 건 이게 이미 국세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세준이 굳은 얼굴로 옆 변호사와 눈을 마주쳤다. 말없이 주고받는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태준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당황한 겁니다. 단단히. 정숙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오늘 합의는 없소.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니까. 박세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숙이 가방을 들며 박세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차민호가 직접 내 앞에 나오는 것. 그것 하나요. 그 말을 남기고 정숙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준이 뒤따라 나서며 문을 조용히 닫았지요. 회의실 안에 남겨진 박세준과 변호사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묶음이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우진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차민호가 홀로 앉아 있었다. 소파 앞 탁자 위에는 신문 여러 장이 펼쳐져 있었고 모든 일면이 어제 환갑잔치 이야기였습니다. 민호가 그 신문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사진이 찍혀 있었다. 정숙이 연회장을 걸어 들어오는 장면, 각서를 탁자에 던지는 장면, 그리고 서류를 가슴 앞에 들어 보이는 장면. 민호가 그 사진들 위에 신문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장면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숙이 돈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왔을 리 없었으니까요. 30년 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민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녹차밭에서 손이 곱아도 멈추지 않던 여자. 아이들 밥그릇이 비면 자기 밥을 덜어주던 여자. 그리고 남편이 새벽에 도망쳤어도 이웃에게 단 한마디 하소연 없이 그 땅을 지켜낸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30년 만에 서울로 올라온 이유가 돈일 리 없었다. 민호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 전 이 도시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빈털털이었지요. 주머니 속에는 버스비 몇 푼뿐이었고 가진 거라고는 젊음과 독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독한 마음이 오늘의 우진그룹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독한 마음이 민호의 가슴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송정숙 씨 측에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비서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요. 민호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단 2줄이었다. 직접 내려오시오. 하동으로. 당신이 두고 간 것들이 아직 거기 있으니까. 민호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을까요?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차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동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건 그날 저녁이었다. 수혁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새벽 5시 민호는 혼자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경호원도 없었고 비서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하동을 떠날 때처럼 아무도 모르게 혼자였지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4시간을 달렸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지요. 그 긴 침묵 속에서 민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의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새벽 정숙이 잠든 방문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들어갈까? 그냥 갈까? 결국 그냥 갔지요.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경상남도 하동, 섬진강을 따라 굽이치는 길로 접어드니 녹차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봄이었지만 녹차밭은 이미 연한 초록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민호가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차향이 섞인 그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민호의 가슴 어딘가가 욱신했습니다. 이 냄새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냄새가 났었지요. 그날 새벽에도 도망치며 걷던 길 위에서 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민호가 천천히 차를 몰아 청담원 앞에 섰습니다. 낡은 돌담 위로 동백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지요.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민호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강유진이었습니다. 29, 정숙이 거두어 키운 청년이었습니다. 유진이 민호를 보는 순간 눈빛이 굳었습니다. 오셨네요. 반갑다는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었지요. 할머니는 안에 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를 던지고 유진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길을 내준 것인지 비켜선 것인지 모를 태도였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지요. 마당은 손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장독대 옆으로 녹차 묘목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찻잎 묶음이 가지런히 매달려 있었지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했지만 정성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민호가 그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다탁 앞에 반듯하게 앉아 찬물을 올리고 있었지요.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 입었던 낡은 무명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옅은 쑥빛 한복이었는데 수수했지만 단정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왔소. 물음도 아니고 감탄도 아닌 그냥 확인이었습니다. 민호가 문지방 앞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지요. 30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거기 서 있을 거요, 들어올 거요. 정숙이 찻잔 하나를 다탁 맞은편에 놓으며 말했지요. 민호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예순의 몸이었지요. 정숙이 찬물을 따랐습니다. 연한 녹빛 차가 잔 안으로 흘러들었지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찬물 따르는 소리만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정숙이 찻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민호를 바라보았지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러 왔소.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잘못했소.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소.
정숙이 찻잔을 민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마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민호가 찻잔을 들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지요. 30년 만에 이 집에서 마시는 차였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나는 30년 동안 기다린 적 없소. 민호가 고개를 들었지요. 그 말 들으려고 이렇게 산 게 아니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담담했지요.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민호의 가슴을 더 깊이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녹차밭 위로 봄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두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입으로 듣고 싶소. 민호가 굳었습니다. 도망친 뒤에 어떻게 됐는지 당신은 알고 싶지도 않았겠지만 정숙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나는 당신한테 직접 들려주고 싶소. 귀 막지 말고. 민호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방 안이 조용했으니까요. 정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밥 달라고 울었소.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장독대에 묵은 된장 한 덩이가 전부였소. 그걸 긁어다 죽을 끓였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일하러 갔다고 했지요. 금방 돌아온다고. 민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논밭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걸 안 건 사흘 뒤였소. 채권자가 들이닥쳤을 때였지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요. 민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지요. 울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다 울었을 테니까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듣는 사람의 눈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유진이 조용히 차를 한 주전자 더 들고 들어왔지요. 민호와 정숙 사이의 공기를 느꼈는지 아무 말 없이 주전자만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정숙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녹차밭을 지킨 건 순전히 오기였소. 이 땅마저 빼앗기면 아이들 데리고 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손이 트도록 찻잎을 땄소. 겨울에도 쉬지 않았지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소.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요. 정숙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았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은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잘 자랐소. 정숙이 짧게 대답했지요. 당신 덕이 아니라.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지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밖에서 봄바람이 청담원의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찻잎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가득 차 있었지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차민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고 온 것이 가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민호는 하동에서 하룻밤을 묵었지요. 정숙이 권한 것도 아니었고 유진이 붙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청담원 사랑채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옆방에서 정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찻잎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저 소리가 났었지요. 그때는 그 소리가 싫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단단한 삶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지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혁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기 무섭게 수혁이 들어섰지요. 아버지, 도대체 하동에는 왜 내려가신 겁니까?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지요. 그 여자를 직접 만나셨다고요? 법무팀도 모르게?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앉을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 앉으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요. 수혁이 마지못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35, 자기 닮아 눈빛이 날카로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눈빛이 낯설게 보였지요. 언제부터 저렇게 날이 서 있었던 걸까요? 수혁아. 네. 네가 할머니 얼굴을 본 적이 있냐? 수혁이 굳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있냐 없냐? 수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었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고아라고 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나는 내한테 거짓말을 했다.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혁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고아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고 내가 도망쳤다. 회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혁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지요. 다시 열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왜요? 겨우 그 한마디가 나왔지요. 가난이 싫었다.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수혁이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지요.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그 각서는요. 친자 포기 각서. 내가 썼다. 직접요? 직접. 수혁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지요. 민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할 말이었으니까요. 수혁이 얼굴에서 손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법무팀은 아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각서 효력을 다투거나 아니면 언론 대응을 먼저 하거나. 그만해라. 민호가 짧게 잘랐습니다. 법으로 덮을 생각 없다. 수혁이 눈을 크게 떴지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국세청 제보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겠다는 게 아니다. 민호가 수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다. 수혁이 입술을 꽉 다물었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룹이 흔들립니다. 주가가 벌써 어제부터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안다. 그래도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지요. 30년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 저 빌딩들을 보며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지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는 하동에 내려가서야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수혁아, 너는 할머니한테 가봐라. 수혁이 멈칫했습니다. 네. 하동에 내려가서 직접 뵈라. 수혁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지금 그게 무슨 명령이다. 민호의 목소리에 더 이상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지요. 아버지, 왜? 그 여자가 진짜 할머니 맞습니까? 민호가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맞다. 수혁이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요. 한편 그 시각 하동 청담원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기자였지요. 방송국 보도팀 기자 2명이 대문 밖에 서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대문을 반쯤 열고 막아섰지요. 할머니는 지금 만나실 수 없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입장만 여쭤보려고요. 지금은 안 됩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대문을 닫으려 했지요. 그때 안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들여보내라. 유진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들여보내라고. 유진이 마지못해 대문을 열었지요. 기자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숙은 마당 한켠의 평상에 앉아 찻잎을 고르고 있었지요. 기자들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송정숙 여사님, 저희 방송국 보도팀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 직접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숙이 찻잎을 고르던 손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지요. 뭘 묻고 싶소?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차민호 회장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숙이 손을 멈추고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 이 땅에 두고 간 것들이 있소. 기자가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댔지요. 그게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소. 그뿐이었습니다. 정숙이 다시 찻잎을 고르기 시작했지요. 기자가 한마디 더 물으려다가 그 손끝을 보고 멈췄습니다. 평생을 찻잎과 함께 살아온 손이었지요. 굵고 거칠고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카메라가 조용히 그 손을 담았습니다. 이튿날 저녁 뉴스에 그 장면이 나갔습니다. 찻잎을 고르는 정숙의 손, 그리고 그 목소리. 30년 전에 이 땅에 두고 간 것들이 있소. 댓글창이 다시 뜨거워졌지요. 그리고 그 뉴스를 서울 회장실에서 혼자 바라보던 차민호는 오래오래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혁이 하동에 내려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으니까요. 혼자였습니다. 아내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그냥 혼자 차를 몰았을 뿐이었으니까요. 고속도로를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아라고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35해였는데 그 믿음이 이틀 사이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으니 멍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청담원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수혁은 한참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문 너머로 찻잎 냄새가 흘러나왔는데 낯선 냄새인데도 묘하게 가슴 한켠을 건드렸으니까요.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다 2번이나 멈췄습니다. 3번째에야 겨우 손이 문에 닿았으니까요. 안에서 유진이 나왔는데 수혁을 보는 순간 눈빛이 굳어버렸습니다. 뉴스에서 본 얼굴이었으니까요. 환갑잔치에서 정숙을 향해 고함을 질렀던 그 사람, 어디서 미치광이 할망구가 와서 잔치판을 흐려 그 목소리가 유진의 귀에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반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진이 대문을 열었으니 정숙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서였을 테니까요. 마당으로 들어서는 수혁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안채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정숙이 이미 문가에 나와 서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 수혁이 먼저 시선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환갑잔치에서 그 눈을 마주쳤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이 눈빛 앞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으니까요. 들어오너라. 수혁이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탁 앞에 앉으니 유진이 차를 내왔는데 아무 말 없이 놓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정숙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혁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는데 따뜻했으니까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수혁이었으니까요. 잔치날에 제가 한 말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으니까요. 수혁이 찻잔에서 손을 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처음 그 호칭을 입에 올리는 순간 목이 살짝 메어버렸으니까요. 정숙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라는 말 쉽게 하지 말아라.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수혁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내 아비 손에서 자란 아이들 얼굴도 모른다. 네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어떻게 자랐는지도 몰랐어. 내가 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수혁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머니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정숙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직 모르니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는데 녹차밭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수혁이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숙이 수혁을 가늠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묻는 눈빛이 진심인지 아닌지 살피는 눈빛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지.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었겠습니까? 논밭이 넘어가고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없었다. 이 집 처마 밑에서 하룻밤 보낸 적도 있어. 수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이 청담원이요? 그때는 청담원이 아니었지. 남의 땅이었어. 빈집이었고.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처마 밑에서 아이들 재워놓고 혼자 울었다. 딱 그날 하루만. 수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안 울었어. 울면 아이들이 보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으니까요. 수혁의 눈가가 붉어졌는데 참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일부러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게 수혁에게는 오히려 고마웠으니까요. 한참 후에 수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정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세청 제보는 이미 들어갔다. 그건 내가 되돌릴 수 없고 되돌릴 생각도 없어. 수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정숙이 다시 수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비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법이 밝혀주는 게 아니라 제 입으로. 수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면요? 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야. 그뿐이었습니다. 수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는데 말은 없었습니다. 말보다 나은 인사였으니까요. 정숙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는데 눈 깊은 곳에 무언가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수혁이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이 대문을 열어주었는데 수혁이 나가면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얼마나 됐소?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9회요. 수혁이 그 말에 무게를 가늠하듯 잠시 섰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청담원 앞길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유진이 그 뒤를 바라보다가 안채로 돌아왔는데 정숙이 다시 찻잎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이 집에서 꽤 중요한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시각 차민호가 회장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법무팀이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첫 줄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착수 예정. 소환 통보 가능성 높음. 민호가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두려웠냐고 묻는다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는 감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동에서 들었던 정숙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으니까요. 그 처마 밑에서 아이들 재워놓고 혼자 울었다. 딱 그날 하루만. 민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새벽 보따리 하나를 들고 대문을 나섰을 때 뒤에서 들려올 것 같았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도 오늘도 그 여자는 매달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수십 층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불빛들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30년을 저 불빛을 향해 달려왔는데 막상 그 안에 서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을 바깥에 두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호가 창유리에 이마를 살짝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들게 했습니다.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 다 비워라. 네, 회장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민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갈 데가 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비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도망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려는 것이었으니까요. 30년을 버텨온 여자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가난이 두렵다는 이유로 새벽에 도망쳤던 남자와 그 자리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녹차밭을 지켜낸 여자.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송정숙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그 땅에서 무엇을 지켜냈는지가 가슴에 남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두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입으로 한 번만 들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청담원 마당에서 주름진 손이 12살 아이의 볼을 감싸던 그 순간에 30년의 시간이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살면서 억울하고 지치는 날이 오거든 이 여자를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